이규보 선생님, 고려시대는 살만했습니까? 작가 강민경은 고려 사람 이규보가 남긴 동국 이상국집 속 글들을 몇 번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아저씨네. 막연하게 옛날 사람 하면 이야기 속 신선처럼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규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선입견을 산산이 부숩니다.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을 못 구해 이리저리 이력서를 넣어야 했고 술과 친구를 좋아했으며 나오는 배와 빠지는 머리카락을 걱정하던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800년 뒤 오늘날의 아저씨들처럼 이규보도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술을 진탕 마신 다음 날 숙취에 몸서리치고 허당기 넘치다가도 꼰대 같은 짓을 벌이곤 했습니다. 남이 보기엔 재미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요? 하지만 이규보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삶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자식 생각엔 노심초사했고 싫어도 권력 앞에 허리를 굽신거려야 했으며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마저도 오늘날의 아저씨들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둥글둥글한 해악과 날카로운 감각을 잃지 않았지요.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을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다고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 시대의 이규보가 다시 살아난다면 대단한 논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대의 지식인 이규보는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자신이 겪어보고 들었던 일을 글로 적을 수 있었지요. 그의 글은 운 좋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800여 년 전 고려 사람의 이야기를 품고서요. 그럼 지금부터 800여 년 전 술 마시고 글 지으며 고려를 살다 간 사나이 이규보 선생을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규보가 이야기하는 이규보는 고려시대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육척, 약 180cm 정도의 키에 덥수룩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두꺼운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과거에 합격하고서도 오래도록 벼슬을 얻지 못하고 기껏 얻은 지방관 자리도 떼어 끼니를 걸을 정도로 고생하던 이규보 선생이 드디어 육품 참상관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48되던 1215년 곧 고종 2년의 일이었다. 육품 참상관에 올라 아무나 찰 수 없던 서대를 차게 된다. 이규보도 그저 바라만 보던 서대를 허리에 차게 되니 어찌나 뽐내고 싶었던지 그 감동을 시로 남겼다. 앞에서 보면 별 차이 없지만 뒤는 반짝이니 다른 사람이 되었도다. 등에 있는 얼룩무늬 보지 못함 아까워 허리에 두른 가죽띠 자꾸 치켜 올린다. 연달아 마주치는 말에선 내르는 일 평소와 달라졌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괜히 허리띠를 지켜 올려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이규보 선생.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자네 이걸 봐도 나를 모른다 하겠는가? 800년 전이나 현대나 출세하면 으쓱거리는 모양새는 같다. 내가 옛날엔
아저씨들의 흔한 리파토리다. 백은거사 이규보도 지나간 시절을 떠올리면서 800년 전 자랑하며 하던 말이다. 여름이 되면 이규보는 개경 근처 기법사에서 친구들과 합숙하며 책을 읽고 시를 지며 제주를 걸었다. 이규보는 나이 들어서도 그 시절을 잊지 못했다. 여기는 내 젊을 적 자주 와 너닐던 곳. 헤어보니 벌써 37회가 되었네. 물은 옛물이나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마소. 지금 흐르는 물이 어찌 옛물이겠는지. 흰 무시옷 가볍게 머리털 휘날리며 놀았나니 무성한 숲이 깊은 그늘을 들이우는 울가였네. 어릴 때 발 담그고 잔 띄우던 그곳이건만 병든 다리 잠시도 물결에 담그기 어렵네. 귀법사의 냇가에서 느낌이 있어. 몽골이 쳐들어와 1232년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할 때 이규보도 따라갔다. 실향민 신세가 된 만년의 이규보는 갈 수 없는 개경을 그리며 몇 수의 시를 남겼다. 거기서도 기법사 냇가는 빠지지 않았다. 황량해진 옛 서울 어찌 생각하랴. 차라리 있고서 바보 된만 못하네. 오직 하나 마음을 붙드는 곳이라면 술잔을 주고받던 기법사 냇가일세. 옛 서울을 생각하며 세수를 읊다 중에서 기법사 냇가. 800년 전 고려시대 이규보 아저씨도 강화에서 개경을 바라보는 실향민이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탄식이 절로 난다. 동국 이상국집 전집권 10권을 보면 급제한 지 9년 만에 녹봉으로 1년에 쌀 40석을 받은 전주목사록 장석이라는 말단 지방관으로 일하다가 개경으로 돌아온 백수 이규보가 읊은 시들이 있다. 대개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들인데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다. 제목은 검은 고양이 새끼를 얻다. 보송보송 푸르스름한 털, 동글동글 새파란 눈동자, 생김새는 범새끼 비슷하고 우는 소리는 지들을 겁준다. 붉은 실끈으로 목살이 매고 참새 고기를 먹이로 준다. 처음엔 발톱 세워 파닥이더니 점차로 꼬리치며 따르는구나. 옛날엔 살림이 가난타 하여 중년까지 너를 기르지 않았더니 짖대가 제멋대로 설치면서 날이 선 이빨로 집에 구멍을 내고 장롱 솥 옷가지를 물어뜯어 너덜너덜 조각을 만들었구나. 대낮에 책상 위에서 싸움질하여 나로 하여금 벼른물 엎지르게도 했네. 내 그 미친 짓거리 몹시 미워. 빨리 달아나무로 잡지는 못하고 공연히 벽만 안고 쫓을 뿐이었네. 네가 내 집에 있고부터는 지들이 이미 움츠러들었으니 어찌 담장만 안전할 뿐이랴. 대빵 말로 쌓은 곡식도 지키겠다. 권하노니 공밥만 먹지 말고 마음껏 노력하여 이 족속을 섬멸하거라. 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비로소 고양이를 데리고 안도하는 집사 이규보의 모습이 훤하다.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에서 가끔 고양이라면 질색하던 아저씨가 어느 순간 고양이를 받아들이고 귀여워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800년 전 이규보가 생각나곤 한다.
흰 수염의 늙은이 하나. 받아먹은 녹 그 얼마인가. 300하고도 50석일세. 배는 밖으로 볼록하지만 속은 실로 좁고도 좁네. 배 하나만 뚱뚱해가지고 나라의 녹만 실컷 먹었을 뿐이네. 내가 생각해도 얼굴이 두꺼운데 남들이 어찌 조롱하지 않으리. 속히 그만두고 들어앉아서 누추한 꼴 더하지나 말아야지. 지금의 관리들이 듣고 읽어야 할 시다. 버섯 향이 그윽하고 미나리는 맛이 좋아. 소나무 아래 새로 돋은 버섯이라니 송이버섯이 아닐까 싶다. 이규보의 시 중에 송이버섯을 읊은 게 있는데 읽다 보면 절로 구워 먹고 싶어진다. 버섯은 썩은 나무에서 나거나 아니면 나무에 붙어서 난다. 썩은 데서 나오곤 하기에 흔히들 중독되는 일이 많다. 이 버섯만 소나무 아래에서 나 항상 솔잎파리에 덮였단다. 소나무 훈기가 있어서인지 맑은 향기 어찌 그리도 많은가. 향기 따라 처음으로 얻으니 몇 개만 해도 한 움큼이라. 아, 연기를 따라 올라오는 송이버섯의 향기라니. 내 듣자 하니 복령 먹는 사람 신선되는 길 가장 빠르단다. 이 또한 술 기운의 나머지 어찌 약 종류가 아니랴. 이렇듯 이규보는 먹는 얘기를 참 많이 남겼다. 굽히지 않았음을 후회하노라.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면 버티기 어려운 법이다. 이 진리는 800년 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규보는 기껏 얻어낸 첫 직장 전주목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와 대판 싸웠다. 그 대가는 파직이었다. 유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기고 하늘이 정하면 또 사람을 이긴다라고 말하였다. 이규보를 깎아내리며 벼슬을 못하게 만든 그 사람은 9년 만에 세상을 버렸다. 반면 이규보는 그 해의 당대 문인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문안관, 곧 국왕이 필요로 하는 글을 짓는 관직에 임명되고 빠르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규보는 이를 일러 바로 하늘이 사람을 이긴 것이다. 사람이 어찌 끝내 방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규보는 내가 그때 만일 조금만 참고 그와 사이가 나쁘게 되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해안의 말을 남겼다. 사실 지금의 직장인 가운데 이 일터에서 동료에게 윗분들께 허리 굽히지 않는 이가 과연 며칠나 될까. 어느덧 나이 70이 가까워오자 이규보는 그렇게 오르고 싶었던 벼슬길에서 내려가기를 바라게 된다. 그가 꿈꾼 퇴직 후의 벗은 술 그리고 가야금이었다. 세잔한 이내 몸을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허리에 찬 인수를 풀고자 하네. 한가히 집으로 물러가 무엇으로 나를 보낼까 하니 때로는 가야금을 타며 연달아 두강주를 마시리 사직할 생각이 있어서 짓다. 돈을 벌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허리 굽히는 일이 뭐가 대수일까. 먼 훗날 나이든 이규보는 세상에 처할 때 기역자 모양의 악기 경세처럼 시위를 놓아 한껏 굽어버린 활처럼 남에게 굽신거리던 예니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잠언을 남겼다. 활처럼 굽히지 않고 항상 곧으면
남에게 노여움을 받게 되니라. 경새처럼 굽힐 수 있으면 몸에 욕이 미치지 않으리라. 오직 사람의 화와 복은 네가 굽히고 펴는데 달렸느니라. 포도넝쿨 아래에서 고려에도 포도는 알려져 있었다. 개경에 한 스님이 나무를 엮어 기둥과 지붕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넝쿨을 심어 그늘을 드리웠다. 그 포도넝쿨이 퍽 진기한 구경거리였던 모양이다. 개경의 명사들이 저마다 시를 지어 노래했다 하는데 이 규보도 이에 질세라 율시 한 수를 읊었다. 시렁에 포도넝쿨 이리저리 뻗었구나. 처마에 눌린 낮은 난간 그늘이 시원하다. 가을도 안 되었는데 열매에 맺힌 이슬 보이고 대낮이건만 햇빛이 반도 들지 않는구나. 뒤쪽 넝쿨이 앞쪽 넝쿨을 부축하고 새 줄기가 묵은 줄기를 따라 자란다오. 이따은 옷 같은 열매 가벼이 따지 말길. 달고 부드러우려면 응당 실컷 설이 맞아야지요. 구경 온 사람들이 넝쿨을 잡아당겨 열매를 따먹기도 했나 보다. 아저씨였던 이규보가 이를 그저 보고만 있을 리 만무. 그런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한 소리 한다. 포도가 더 달고 부드러워지려면 설이 내리는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이규보가 말한 청자 중에는 베개도 있다. 푸른 자기 베개 물보다 맑고 손에 드니 옥은 만지듯 매끄러워라. 몸 날려 그 속에 들지 말게나. 어지러운 황량몽이었지만 한단의 푸른 노새가 어찌 부끄러우랴. 당나라 때 한단 고을에서는 노생이라는 사람이 도사 여웅이 빌려준 도자기 베개를 베고 낮잠을 자는데 베개에 난 구멍으로 들어온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깨어나니 아직 기장밥이 다 익지도 않았더라는 한단지몽 고사를 인용하여 시를 전개했다. 이규보는 그럼 자신을 노생에 견준 것일까? 물보다 맑은 때깔의 청자 베개를 베면서 그는 퍽 어지러운 꿈을 꾸었던가 보다. 최순우의 청자 상감 운악 베개 중에서 기본 형태가 매우 단순하고 또 잠시 머리를 쉬는 여름 베개로서 기능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으며 양 마구리에 뚫린 둥근 구멍으로는 신선한 고려의 잔잔한 바람이 드나들었을 것 같아서 공연히 한국 공예답다는 즐거움이 앞선다. 고려시대 사람 이규보 선생님의 이야기. 고려시대는 살만했습니까? 전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규보도 800년 뒤 오늘날의 아저씨들처럼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